입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계획대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화이자 백신 들어왔고요,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하반기에 모더나 백신 들어온다면서 수송 훈련도 마쳤습니다. 백신 보릿고개, 이런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조경태 의원이 나는 화이자 맞겠다면서 백신 불안 선동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에게도 다시 화이자 백신 맞겠느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동의안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7시에 국회가 소집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 시각 국회 상황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함께 정비록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 중단해야 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반대 여론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도 우리 동네는 오지 마라 거부하는 동네가 늘고 있습니다. IOC는 일단 대회가 열리면 여론은 바뀔 것이라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현재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7,000명대입니다. 7,000명대인데 올림픽 열면 안 된다면서 반대 청원을 올린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828님께서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어떤 뉴스로, 어떤 사연으로, 어떤 내용으로 코로나 시대 우울증 가득한 국민들의 마음 달래줄 수 있을지 주진우 기자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속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 될 텐데. 자,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입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보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예요. 날은 더워지고 야외 활동은 많아지고 마스크는 또 답답한데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더 철저히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에 맞게 백신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웠어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정치자분들은 아시죠? 이 정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첨해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몰랐는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커피는 뜨아랍니다. 뜨아. 네, 몰랐어요. 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뜨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요. 나는 이 얘기 듣고 오늘 이 소식 듣고 소름 돋았어. 갑자기 추워졌어.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네 얼굴 보니까 춥다 이런 거는 말고요. 비방하지 말고 오싹했어 이런 경험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수산부 내에서 가장 평이 좋았다고 합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서면 입장문을 배포해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 판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모두 본인의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혹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의혹은 없었어요. 도자기가 가장 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박준영 후보자는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그 사이 부인이 찻잔, 접시 세트 등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 올 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네, 3,000점이나 되는데요. 이 부인 명의의 카페에서 불법으로 판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예. 논란으로 사퇴하긴 했지만 이 박준영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유족들과 지내왔는데요. 네. 세월호 유족들이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 아닙니다만 당시에 저런 공무원 한 분 계셔서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노조에서도 박준영 후보자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청와대는 박준영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국회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란 의미인데요. 예.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국회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후보자가 여러 어려움 끝에 사퇴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향후 청문회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후보자가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 국민에게 혼란과 상처를 준 청와대는 사과하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매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 더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고 있네요. 네. 총리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저희가 정비록에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인이 나왔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고 손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머리에 있는 2개의 좌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예. 현재 경찰은 목격자 6개 그룹의 9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이 손정민 씨와 친구 A 씨가 실종 당일 새벽 3시 37분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옆에 손정민 씨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A 씨와 통화한 사람은 A 씨의 모친이고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새벽 4시 20분쯤 혼자 잠들어 있던 A 씨를 깨웠고 A 씨가 귀가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손정민 씨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인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또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인터넷에서는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너무 흥미 위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차분차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저희가 잘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잘 전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또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715명이 나왔습니다. 예. 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이 보름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니 순천에서는 그렇게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이 와중에 이 상황에서 네, 이 하루 만에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이트클럽 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지역사회 내에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질 것으로 보고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580님이 순천 나이트클럽에서만 30명 확진이랍니다. 연관돼서 꼬리 물듯 대규모 감염 걱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해요. 아이고 오싹해요. 부산에서도 댄스. 네네. 댄스 동호회 회원 중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동호회 연습실 출입 명부에 보면 이용자가 8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서 동호회 운영 형태와 연습실 현황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 거리두기 하시고 잠시만 멈추시면 이제 4인 이하 집합금지 네네. 그리고 이거 다른 부분도 좀 풀고 원만하게 조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백신을 잘 맞아야 됩니다. 우선 오늘부터 60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 시작됐습니다. 예약. 네, 60세부터 64세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백신 예약 이렇게만 쳐도 가장 먼저 뜨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기 힘들어요. 인터넷 어려워요 하는 사람은요? 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네.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맞으세요 얘기하니까 그 정부 당국의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착착 이렇게 백신 우리는 잘 맞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 상황으로 가볼까요? 초선 의원들 계속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네,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초선 의원 중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것은 김웅 의원이 처음입니다. 네, 정치 경력 1년. 그런데 당대표가 돼야겠다. 왜 이렇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 새로운 리더십만이 낡은 규범에서 벗어나서 넓은 세상으로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정치로는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 막 계속해서 뭐라고 공격하셨더라고요. 네, 이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해서 당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많은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라며 그것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라고 사실 애둘러서 이제 복당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당 대표였고 대권 주자였던 분을 막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닌데 홍준표 의원이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렇게 저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초선 배현진 의원도 최고위원회 출마했어요. 네, 배현진 의원은 오늘 이 내년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원내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앞서 지난 11일 그 원외에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김웅 의원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했습니다. 복당 허용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며 당연히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거론되는 야권의 대권 주자들 모두 당 안으로 들어와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경선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였을 때 배현진 의원을 영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제가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네. 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 야 현진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현진이한테 혼난다 하면서 왔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국민의힘 초선 사이에서도 이게 홍준표, 황교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대검찰청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혐의가 감찰 징계 대상인 이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또 감찰까지요? 네, 만약 대검이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대검찰청이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1일 기소가 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예. 오늘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쉽게 결론낸 문제가 아니다라며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갖는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것도 있고 기사들이 먼저 나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판단이 나오는 대로, 판결 나오는 대로 볼 수도 있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에 갔습니다.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어제 그 일본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빨리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라며 관계 복원 의지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한일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하고요. 아울러 일본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도쿄올림픽이 잘 치러지길 바란다라는 뜻도 전했다고 하는데 박지원 원장과 스가 총리의 만남은 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만났어요. 네, 지난해 11월 한번 만났는데요. 그 이후 6개월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그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간사장하고 각별합니다. 네, 거의 의형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스가 총리를 만나기 전에 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번 박지원 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서 북한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렇게 참석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한 단계를 넘어가다 일본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동북아에서도 평화를 좀 당기는데 평화로 나아가는데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했었는데 네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한일 관계도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2부에서 우스노미야 겐지 일본 변협회장 전 일본 변협회장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올림픽 문제도 물어보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제야에 있는 정치와 사회에서 원로고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면 됩니다. 오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팀이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 특검이 발진합니다. 네, 세월호 사건 수사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이 명쾌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특검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이 서울 삼성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 이현주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CCTV 조작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수사해보고 필요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검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특진이 취소됐습니다. 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에서 이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뒤늦게라도 취소했습니다. 네.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그리고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이 5명의 특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거 너무 1988년 사건 아닙니까? 네, 5명 모두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다가 네. 노동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 늦게나마 그래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네, 잘했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단속합니다. 네, 오늘부터 면허 없이 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면허라고 하면은 이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의미하고요. 지금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오늘부터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안전모 착용도 필수가 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모 쓰고 킥보드 타는 사람 못 봤는데요. 거의 그냥 타던데요.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네. 원래 범칙금 3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예.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만 13세 이상만 만 16세 이상 그 원동기 면허 이상만 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일단 경찰은 처벌 대신 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 달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요? 네, 오늘이 단속 첫날인데요. 꽤 많은 분들이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상근 기자 조심하세요. 저는 킥보드에 네. 차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안 나갈까봐. 아, 네. 네. 스카이싱싱은 괜찮아요. 네. 이 발을 혼자서 굴러야 되니까. 발을 굴려야 되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98님께서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용지에 QR코드를 폰 카메라로 찍으면 백신 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묻는 말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얘기합니다. 5001번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앨런 머스크 트윗에 남긴 글로 코인 시장 폭락장으로 오싹했어요. 오싹. 누가 자꾸 내 돈을 마구마구 빼갔어요. 네, 오싹한 뉴스. 네, 이런 뉴스 많아요 요새. 5629님 어젯밤에 미국 주식 시장 폭락에 놀라고 아침에 코스피 추락 보고 왕소름 돋았습니다. 아유 춥지요. 춥네요. 3012님 오늘 금요일인 줄 착각하고 신나게 출근했는데 회사 도착해보니까 목요일이라는 걸 깨닫고 소름. 어쩐지 일주일 짧다 싶더니 아니 잠시라도 짧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잠시라도 행복했잖아. 좋아. 아유, 이런 식으로 갑시다. 네. 1928님께서 오늘 오전에 친구랑 동네 산책을 했는데요. 친구가 초록빛 나는 예쁜 브로치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하고 만졌는데 움직였어요. 헉소름. 송충이었습니다. 요즘 나무 사이로 다니면 송충이가 날아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줄라이브 잘 듣고 있어요. 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송충이를 만지면서 예쁘다고 브로치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오싹했습니다. 저도.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위에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속도 줄여서 천천히 운행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 갓길에서는 버스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7km 구간 천천히 가고요. 이전으로는 남사에서 오산 부근까지와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신갈분기점에서 죽전 휴게소까지는 4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죽전에서 수원까지는 항상 밀리는 구간인 만큼 이른 퇴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인데요. 인제 부근 2차로에서 난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잠시 후 정비록에 출연하는 조경태 의원이 나는 화이자 맞겠다. 다른 거는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신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건가요? 어떤 백신은 더 안전한 건가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야기들 일단 팩트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의사 출신입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의사로 활약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아파요? 발목 다쳐서요? 예, 맞습니다. 누가 발목을 잡았어요? 아니,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회에서 네. 이렇게 발목 잡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부스까지 했어요? 예, 발목 잡아서. 그렇게 심하게 잡습니까? 넘어질 뻔 했다가 네.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예, 인제는 그래서 네. 부상까지 당했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오늘. 뭘 추진하려고요? 예,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네네. 예. 그래서 한 분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자진 사퇴하고 예. 나머지 분들 그리고 총리는 오늘 이렇게 통과됩니까? 예, 오늘 본회의가 7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께서 네. 안건 직권 상정하실 거고요. 네. 거기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이제 네.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님은 인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는 예. 네. 총리는 야당에서도 큰 결격 사유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결격 사유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부적격이다라고 야당에서는 얘기한 것이죠. 아, 그래요? 예.
대변인, 원내 대변인 맡으셨습니다. 신현영, 똑똑하다는 소리가 많아요, 계속. 근데 대변인, 기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기자하고 의사들하고 이렇게, 기자와 의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하셔가지고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말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대변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네. 기자분들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이고요. 네. 의사분들 얘기할 때는 또 거기 의료계만의 또 용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용어에 대한 실수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각각의 정치권과 그리고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적응 중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 중입니까? 예.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자, 일단 백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예.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은 안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나는 화이자 백신 맞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의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지양해야 한다. 네. 그런 면에서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게 아닌가. 무식한 소리였어요? 예, 실제로 네. 이 임상 승인받을 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화이자, 모더나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걸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하면서 리얼 월드 데이터를 더 중요시합니다. 네. 그랬을 때 최근에 그 보고된 데이터를 보면은요, 오히려 고령층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보다 더 효과가 높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1차 접종 4주 뒤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0에서 73%의 효과를 보였다면 화이자 백신은 57에서 61%로 예방 효과가 더 낮았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령대 대상에 따라서 데이터는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의 데이터만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네. 어떻게 보면 게으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무식하고 게으른 발언이라고 했는데,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다가 중단했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화이자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나라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실제로 그 제조 국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를 제조하고 있고요. 네. 생산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풍요롭게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재산권도 조금은 이걸 풀겠다,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바이든의 발표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했기 때문에 네. 또 유럽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희귀 혈정증이라는 것이 100만 명 중에 소수에서 발생을 하는 케이스들이 보고가 10여 되고 있는 명이었죠? 거죠. 10여 명인데 실제로는 뭐 0.001명이다. 네. 또는 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발생 사례가 없는 부분인 만큼 네. 우리가 이런 유럽의 그런 발생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사후 관리 보완을 잘 할 것이냐라는 네. 것들이 시스템을 잘 만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권의 발언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 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화이자가 들어왔으면 분명히 화이자 안 맞는다고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이언 창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화이자만 들어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부작용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오히려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매일매일 그 이상 반응에 대한 그 건수 사례를 보고를 하고 있죠. 네. 대부분은 경증에 해당이 되고요. 96%에서요. 중증 이상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관계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네. 국민 불안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무조건 백신 맞고
인과관계 없이도 무슨 아팠다, 사망했다, 그럼 보도가 막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져도 그런 보도들은 사실은 네. 잘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한테 인지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마비 이런 강렬한 신경계 증상 이런 것들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잡히다 보니까 더 불안이 조장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루고루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전성, 어떤 백신이 더 좋아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맞으면 됩니까? 예, 실제로 저희 주변의 의료인 친구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맞았고요. 네. 화이자를 맞은 분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를 신뢰하면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빠르게 맞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자세나 아니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거 없죠?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법안도 내셨더라고요. 예, 실제로 백신도 100% 안전한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이기도 하고요. 긴급 상황에서 긴급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안전성이나 뭔가 부작용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고 부작용이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한다.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국가를 믿고 신뢰하면서 백신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법적 근거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7693님께서 아스트라 맞는 건 동의하지만 지금 소수 부작용이 있는 접종자들 의료비는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자, 의사 선생님 모셨으니까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구한 와서 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면증 오고 우울증 왔다. 못 들어보셨어요? 아, 예. 구한 와서 갔다는데. 예.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 몸에 이상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와서가 그럴 때 오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구한 와사는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원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나의 몸 상태 그리고 내가 기저질환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취약하지 않은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현현 의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상생방역 이렇게 방침 얘기했을 때 이건 잘한 거다. 상대당이지만 잘한 거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되게 비판받았다면서요. 실제로 저는 비판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이게 비판받은 부분만 또 이렇게 보도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마음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우리 당이 특히 쇄신을 해야 되고 변화 혁신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 너무 네거티브만 하지 말고 포지티브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동일한 이야기지만 포지티브하게 얘기한 것을 마치 제가 오세훈을 지지한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상생 방역 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유의 것이다. 다만 우리가 활용 못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상생 방역을 신현영 의원도 계속 얘기해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그 자체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므로 우리가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원내대변인이어서 물어보는데요. 초선 의원들 요새 많이 만납니까? 소통은 잘 됩니까? 사실 저희 대변인 되고 나서 더 민초나 이런 회의가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전체 회의 동안에 참석을 못하는 게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좀 반목이 있거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저기서 뭐 반기를 들었다 그런 내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초선 의원들도 또 지도부에 특히 원내대표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원내대표단에 들어온 초선 의원 그렇지 않은 초선 의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원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예.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출마한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비대위원도 그렇지만 당대표 최고위원에 계속 도전하고 파란을 일으키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정치권에서 되게 신선한 바람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의 정치 역사를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국회에 있다 보면요. 이런 관념, 관행 이런 것들은 타파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새로운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보겠다. 하지만 정치의 경륜과 연륜도 존중돼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잘 전수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들은 그런 분들의 또 하나의 그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초선이나 이게 젊은 의원들이 이렇게 새신의 바람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면 또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좀 지지단체나 아니면 중진에서 뭐 이렇게 좀 견제가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는 고민인 게 그런 쇄신의 노력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되느냐에 대한 문제의 고민이라고 보거든요. 네.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네.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드는 거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에만 노출되고 노출된 의견으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질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소통은 격렬하게 그리고 외부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내부에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네. 조금 그 내부에서의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이 깊네요. 신현영 의원 근데 원내 대변인이고 정치인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초선 의원들이 좀 쇄신하라 이렇게 했을 때 초선 오적 물러가라 막 하고 했을 때 초선들 사이에서 좀 뭐 긴장감이 돌거나 아유 저기 너무해 막 그러면서 좀 내부에 좀 갈등 같은 거 없었어요? 있었을 법도 한데. 실제로 초선 오적이 그런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네.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니다. 우리 2030이 우선은 총대 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네. 이분들에 대한 그래도 네. 뭔가 격려나 그런 지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뭔가 다양한 그런 의견을 보여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조금 더 세련되고 네. 그리고 한번 만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살려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심지 굵은 뭔가 이렇게 배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그런 단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빛의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안 한다 거부해왔습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했습니다. 먼저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이 내년에 정권 교체, 정권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겸손하고 또 성실한 그런 그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당을 수권 정당으로 그리고 정권을 탈환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지난주 이번 주 국회는 인사청문회 시간이었는데요. 네. 장관 후보 세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낙마한 거죠. 스스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철회를 했지만요. 그 결과적으로 낙마를 했고요.
지금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그 거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 제도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뭐 장관을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무 수행을 장관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장관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갈등 조정 능력은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걸러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 7가지 원칙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거거든요. 청문회에서 신상 틀기 식에 망신 주기 식에 이것만 집중해가지고 정책 관련된 비전과 질의는 온데간데 없는 이런 식의 청문회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가 미국처럼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질의 위주의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청문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선 의원님이어서 역시 그냥 정책적으로 큰 틀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7925님, 우와 오선 의원님들 두 분 초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합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홍준표, 그다음 황교안 이렇게 막 때리면서 언론 보도를 이렇게 또 집중시키고 이렇게 존재감을 키웁니다. 조경태 의원님 그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초선이 아니고 무선도 출마 좀 준비하고 있고, 네.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선택의 핵심은 당원들, 책임 당원들과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어떤 후보를 뽑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그래서 아마 당원들의 선택이 아마 걸렸다. 근데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초선 의원들이 막 홍준표 의원 그리고 네. 황교안 전 대표를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공격하면 왜 비판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사 써주잖아요. 기사를 써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사에 나오면 이렇게 그게 또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좀 이렇게 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이즈 마케팅은 우리 정치에서는 좀 자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안민석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선거에서는 좀 페어플레이 정신을 좀 살려서 자신들이 왜 대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당위성을 좀 주장하고 그렇죠.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네. 내가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해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오선 의원들이 좀 품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네, 그렇게 한가롭게 말씀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분발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은 국회의원 1년밖에 안 한 초선 의원보다 지지율이 어떻게 오선 의원이 낮다는 게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경력 1년이에요. 그거는 안 의원님 그래 따지시면요. 차라리 그 인기 좋은 연예인을 당대표로 앉히면 되죠. 저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고요. 네. 아마도 지금 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분발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러분께서는 네. 저 조경태 정말 그 당을 잘 이끌어 나갈 테니까 다시 한번 더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저 조경태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 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조경태 의원님이 1등과 근소한 차이에 2등 정도가 되는 게 그렇죠. 좀 정상이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그렇죠. 너무나 좀 뒤쳐져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안민석 조경태 의원님 분발해 의원이 주십시오. 잘 되기를 네. 바라는 그런 여당 의원으로서 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흥행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좀 저조했지 않습니까? 네. 흥행이 되기 위해서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역동성이라는 것은 의외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저거 봐라 재밌네. 그래야지 흥행이 되고 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야당 초선 의원들의 선전 또 원외 이준석 같은 분들의 선전, 이준석 의원도 지금 뭐 2등 정도 나오죠. 2등, 3등 나오죠.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거 참 재밌네. 좀 볼만하네. 네. 그러한 흥미거리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초선 의원의 선전이나 원외의 선전이 얼마큼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바람은 정용태 의원님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봐서 정용태 의원님의 아주 화이팅 넘치는 분발이 필요한데, 근데 화이자 맞지 않겠다 이런 걸로 관심 끌려고 하는 거, 그것은 대단한 좀 실책인 것 같아요. 2828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저도 화이자 맞고 싶은데 지금 백신이 없어서 아스트라 맞았어요. 당대표 되시면 저도 화이트 한 방 놔주세요. 화이트로요. 혼자 맞지 마시고요. 화이트를 강조하시네요. 아니 오늘 뉴스입니까? 덴마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말입니다. 맞지 않겠다.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다른 나라에 주겠다 하거든요. 덴마크에서.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뉴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는가 하면요. 우리 국민들이 2등 국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께는 충분히 질 좋고 또 안전하고 또 효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불리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저는 맞을 저는 권리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저는 분명히 화이자를 맞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화이자를 맞으실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보다 안전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겠다, 이 말씀입니다. 해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판을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드렸는데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가족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접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참 평소 조경태 의원님 답지 않는 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시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시니까 뭔가 좀 다급함의 발로 아닌가 싶어요. 그 다급함이 아니고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안 의원께서는 자꾸만 이게 저희 전당대회하고 연관을 지키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입니까? 영국에서는 말입니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개발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영국조차도 지금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40세로 올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갖다 맞을 수 있는 연령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 30세에서 아직까지 이걸 연령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 사랑한다면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국민들한테는 백신 선택권이 없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다른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백신이 오면 이렇게 집단 면역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데 나는 이거 맞을래, 나는 저거 맞을래, 이렇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능하면은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안전한 화이자나 모더나를 갖다가 백신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들 말씀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백신 가지고 이걸 정쟁화하면은 큰일 납니다. 조경태 의원 이야기 틀리고 또 다른 정치인 이야기 틀리고
아저씨 이야기 틀리고 아줌마 기대 틀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무책임하게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국민의당에서는 백신을 가지고 더 국민들을 좀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오히려 가을에 집단 면역 체제가 안 되기를 바라지 않나. 그러한 그 의구심을 줄 수도 있어요. 국민의당 아니고 국민의힘이고요. 8672님께서 아, 아스트라제네카 맞히면 가족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대통령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스트라 맞았습니까? 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족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는 개념보다는요. 좀 더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백신을 맞게 해야 된다. 예. 그런 취지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왜 노르웨이나 또 유럽의 국가들이 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지 중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최근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미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거의 100% 다 그렇게 맞고 있답니다. 미국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가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명이 길면요 또 다른 논란은 났습니다. 이게 조경태 의원님이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코치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백신 불안을 선동했다는 지금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해명의 기회는 제가 이제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냥 그 시키는 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그렇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정부가 그동안에 백신을 확보하는 데서 굉장히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게을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11살 정남이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럴수록 또 늘어난 건 혼자서 정남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한숨입니다. 배달 업무를 했던 엄마는 정남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엄마는 눈앞에 닥친 생계 문제와 정남이의 호르몬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또래보다 작고 느리지만 누구보다 속이 깊은 정남이는 엄마의 고단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와 정남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정남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봄이 빨리 지나가고 여름은 빨리 오는 느낌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6도로 평년보다 7.2도가 높았고요. 춘천은 30.8도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까지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0도 이상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오존 농도가 오늘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존 농도 높겠고 자외선 지수 또한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마저도 역시 오늘
경기 서울 밤부터 나빠져서 내일 오전까지 나쁨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동해상에서 발생한 안개가 북동기류를 따라 동해안에 유입되면서 동해안의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집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12에서 1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전주 30도, 대전 31도 등 1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비록은 잠시 후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저녁 7시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사건을 스스로 회피하기로 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행정 업무 축소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7월에 순서일 텐데요. 백신 맞을 순서일 텐데 어떻게 하죠? 안 맞으면 내년 7월이나 맞나요? 이렇게. 아마도 백신은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예. 안 맞게 되면 아마 뒤로 후순위로 밀린다고 들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안 맞으시려고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온다면은 제 순서가 온다면 저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 발언은 정말 굉장히 걱정되고 위험한 발언인데요. 조경태 의원님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치 지도자고 네.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신데. 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제네카 맞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정말 위험한 말씀이세요. 예, 걱정이 되네요. 다시 제가 번복할 해명할 좀 기회를 드릴게요. 다시 네. 말씀을 좀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면은 맞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요. 정부도 가능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을 자꾸 억지로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소진하려고 하지 말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좀 더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8892님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개인별 차이는 있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또 다 부작용은 있을 테니까요. 자, 백신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미국 왜 가셨어요?
아마도 미국에 간 이유는 아마 백신 확보를 하기 위해 갔는데 그 백신 확보를 위한 어떻습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왜 그렇게 그 새끼 웃으면 어떡해요? 그분이 백신 전문가도 아니고 또 국가의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도 아니고 책임에 있는 위치에 계셨었죠. 그분이 백신을 구하러 미국을 갔다는 자체가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서울, 부산, 제주에 구해주겠다. 그 단체장들하고 혹시 입을 맞춘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발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더 이상 사고 치지 마시고 빨리 귀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렇죠. 저는 어쨌든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네. 그는 민간적 차원에서도 다 포함해서 예. 저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조경태 의원님은 또 다 존중해 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정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백신 정치하는 이건 안 되는. 그리고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은 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당 대표 출마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대표 출마하면서 윤석열 만나서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겠다 이 말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오고 안 오고는 아마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우리 당이 좀 올 수 있는 환경, 즉 토양이 좋아지면은 오지 마라고 해도 아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억지 춘향식으로 모셔오는 것보다는 우리 당이 좀 더 매력적인 정당, 네.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은 아마 좋은 토양이 형성되면 좋은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의 자강론.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그분의 앞으로 행보를 좀 예측한다 그러면은 네. 그분은 제3지대에서 자신의 힘을 이제 키울 겁니다. 세력을 키우면서 계속 뜸을 들일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하고 결선을 붙자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안철수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도 국민의당이 국민의힘하고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하고 윤석열 3자가 리그를 통해 가지고 후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구애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안민석 의원의 어떤 그런 주장 또는 분석이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은 굳이 합당을 안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네.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승리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시너지를 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그렇게 본다면은 굳이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서로 다 들어와서 합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각자들이 좀 영역을 좀 확보하고 좀 키워 나감으로써 저는 그 경쟁력을 좀 더 키우고 나중에 어떤 시기든 후보 단일화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출마하는 다음 날 주진우 기자가 대권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가치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서 이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윤석열에 비하면 주진우 기자는 그만하시고요. 싸움에서 탄압도 받았고 고소고발도 받았고 재판도 받았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이것이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고 해서 대권 출마하고 대통령이 된다. 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벼락치기 공부를 막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게 한 나라의 원수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저 총장처럼 책상 위에서 노동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벼락치기 공부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아니 왜 그러세요?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복지 다방면에 지금 대권 수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옐로 카드 경고입니다. 윤석열보다는 주진우가 더 경쟁력이 있다 저는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자, 정치가 이게 공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어떤 그 경험이 중요하고요. 다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는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누구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피선거권은 누구한테 다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든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이 범여권 인사들조차도 만약에 그 우리 당에 또는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대통합의 정신으로 함께 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도 있고 김어준도 있네요. 살아있는 권력과 계속 싸워왔고. 김어준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하세요.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하지 않았잖아요. 옐로 카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20, 30대한테도 우리가 너희들한테 비전을 던져주면서 우리가 다 나라를 이렇게 갈 것 같다. 그 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특별히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어떤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85% 문재인 정부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지지를 몰아줬는데 그때 정광석화처럼 개혁 아젠다를 실천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게 참으로 한스럽고요. 그래서 그 결과 당시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젊은 층들이 지금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도층. 지금 여론조사 계속 보면은 그다음에 지난 보궐선거 결과 보면은 중도층이 민주당을 다 떠났어요. 이탈했어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보궐선거 패배 원인 분석도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혁 아젠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2030 정책도 내놔야 되는 것인데 빨리 이 송영길 지도 체제가 정확하게 개혁의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그 아젠다를 국회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했을 때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요.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성과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세게 매를 맞더니 이제 좀 더 이제 잘 하네. 한번 좀 기대를 다시 한번 해봐. 이것을 앞으로 한 달 내에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부동산도 좀 잘 잡고 손실보상법도 처리하고 그래서 일 좀 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죠. 특히 손실보상법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병덕 의원님이 한 5번 정도의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대안을 다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고자 하는 입장이고요. 야당도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 재원 마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함께 정부를 설득을 해서 손실보상 이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 우리 조경태 형 민주당한테 그리고 정부와 여당한테도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의 그 면면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국민들의 삶이 좀 지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치인 출신의 총리를 갖다가 내정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리 후보감은 사실 경제를 좀 잘 알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에 좀 뭔가 좀 뭔가 밝은 경제 이론이나 경제 실물 경제에 밝은 그런 총리 후보가 이번에 총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내년 대선을 또 앞두고 하는 그런 약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저는 총리를 이번에 임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보면서 상당히 좀 씁쓸했던 것이 총리를 저런 식으로 정치인 출신을 갖다가 마지막 총리지 않습니까? 정치인 출신 정치적 계산이라뇨. 그래서 저는 그 내년 대선을 앞두고 TK 출신을 저는 총리로 내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계산보다는 마지막에 어떤 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저는 다소 어려운 이런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제에 아주 밝은 그런 총리가 저는 이번에 그 내정되었으면 이런 갈등들도 훨씬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TK의 적자 보국 안민석 한마디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부겸이가 총리가 못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총리 될 사람 아무도 없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김부겸 의원만큼 우리 지금 현실 정치인 중에서 스킨십이 강하고 어떤 협치 정신이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경태 의원님 그것만 물어볼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그 경력이나 경륜이나 인품이나 훌륭하시죠? 저는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정치인으로서는 뭐 저하고 뭐 상당히 좀 뭐 소통도 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지만요. 이번에 좀 상황에서의 총리 후보감은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라임 펀드 사건에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3살짜리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현금 3억씩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주변의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고위직에 특히 총리의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잠시 후 7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 들어간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긴급 의총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이제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후보 3명을 낙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심으로는 셋 다 임명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국민들 볼 때 여전히 오만하구나 그랬을 텐데 다행히 한 분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 작전 실패했다고 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시비 거는 것이 국무총리 인준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이죠. 조금 전에 신희영 의원께서 발목이 다친 게 그냥 다친 게 아닙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걸려드신 거죠. 알겠어요. 네.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동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많은 분들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도 점점 확진자 많이 나오니까 마스크 쓰고 있고 취재하거나 전화할 때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열어보면은 땀이 한가득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스크 쓰고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바짝바짝 좀 잘 지키면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 거리두기도 좀 제한된다고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좀 버텨 주십시오. 네, 힘을 내겠습니다. 모두. 힘내주세요. 김비치라 기자도. 자, 그런데 학생 지도비가 뭐예요? 이번엔 제가 취재한 거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은 대부분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이고 아주 꿀 공무원 직업이라면서요? 그렇죠. 신의 직장이라고 유명하죠. 그런데 이들이 별도로 학생 지도비라는 거를 연간 600에서 700만 원 정도씩 타가고 있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죠? 몰랐죠. 그러면 학교 교직원 아저씨들 이 학생 지도한다면서 돈을 가져간다고요? 그것도 1년에 얼마라고요?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 교직원이 뭘 지도를 해요? 이게 뿌리가 기성회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기성회비라는 단어 아마 생소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1960년대부터 계속됐더라고요. 우리 때는 기성회비 다 냈죠. 육성회비, 기성회비. 네, 이게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도 과거에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더해서 받았고요. 이 기성회비가 등록금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2013년에 법원이 이 기성회비 걷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을 했고 2015년에 완전히 폐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19대 국회 때 이름만 없애고 같은 액수 돈이 여전히 등록금에 포함되도록 아예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성회비는 등록금에 계속 포함된 액수로 있고 교직원들이 법적으로 학생 지도비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생긴 거죠. 기성회비를 학생 지도비로 바꿨다고요? 그래도 이 법이 생기면서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를 할 경우에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다라고 명문화가 됐는데 그러면 학생 지도를 하고 나서 이 돈을 실제 받고 있느냐?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국립대를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해에만 12개 중에 10개 대학에서 94억 원의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게 드러났고 대부분은 교수가 아니라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작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것이 작년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했고 그래서 학교 안 갔잖아요. 등록금도 돌려달라고 반환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려줘야죠. 그래서 직원들이 학생들 어떻게 지도했다고 적고 이걸 받아갔나 봤더니 카톡으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몸은 아프지 않니? 이런 안부 문자를 보내면 한 건당 13만 원이라 적고 보통 한도가 학교마다 다른데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아갔습니다. 문자 한 건이 13만 원입니까? 어떤 대학은 30명에게 비대면 수업 알림, 기말 시험 공고 같은 단순한 학사 일정을 보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수신을 하면 한 건당 10만 원 곱하기 30해서 300만 원을 한 번에 이메일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문자 한 건이 10만 원이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실제 학생 지도비라는 거 그럼 대학생들은 알고 있을까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관건이죠.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국립대 이번에 적발된 국립대를 찾아가 봤더니 역시나 직원이 학생 상담하고 돈을 받는 거요? 처음 듣는데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도 그럴 게 보통 멘토링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하면 졸업생과의 만남이라거나 교수와의 어떤 지도를 떠올리는 학생들까지는 있어도 행정 직원들과 어떤 상담을 하면 그 직원이 돈을 받는다라는 사실 학생들은 거의 알 리가 없죠. 없죠. 제가 이거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건 쉽지 않은데 그런데요. 학생 지도비 이거는 좀 안 되겠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이 국립대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법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 지도비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만 해놓고 각 학교가 지급 기준을 알아서 만들라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문자 한 건당 10만 원씩 이렇게 뜯어갔군요. 그렇죠.
최대한 쉽게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자 한 번, 카톡 한 번, 그리고 학교 순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니까 방역 활동이나 학교 순찰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건당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교육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이런 걸 감사해야죠. 과거에도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몇 번씩 하나의 국립대학 정도가 걸린 적이 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이 직접 제가 취재를 하면서 학교 측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성실히 학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몇몇 사람이 일탈한 겁니다라는 쪽이 있고 또 반면에는 아니 이거 과거에 계속 우리가 급여 보조성으로 받고 있고 이젠 법에도 명문화가 됐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안하무인격으로 나오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받아갔어요? 작년 한 해만 계산해 보니까 전국 국립대학교가 작년 기준으로 39개인데 작년 한 해만 1,100억 원의 학생 지도비가 직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는데 계산을 직접 다 해봤거든요. 저희 팀이 국립대 대학생 등록금 전체 1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그 지식을 받는 것만, 지식을 배우는 것만 그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등록금을 좀 깎아주고 청년들한테 네. 청년이 미래의 희망이라면서 돈은 다 뜯어가고 이렇게 뺏어가고 문자 하나에 10만 원씩 가져가면서 무슨 청년들이 화날 만도 해요. 그래서 이번 보도 이후에서 이제 교육부가 전체 국립대에 대해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대부분의 대학은 그럼 우리 조금 더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할게라고 하지 이 비용을 축소한다거나 없애서 등록금 인하 방안까지 갈 수 있을지는 신뢰가 좀 많이 안 간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행정직원 분들한테 뭘 배워요? 그러니까 행정직원분들이 또 하는 일정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가 있는데 따로 사실은 있는데. 이분들은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수당들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수당이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좀 화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학비, 등록금, 학원비 이런 거를 보조해주지 못하고 깎아주지 못하는 이걸 보고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기사 보고 막 화가 많이 나네요. 김비치라 기자 취재 잘했는데 막 화난다. 그죠? 이게 화에서 그치지 않고 네. 법적으로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2828님께서 진우 형 우리도 주진우 라이브에 문자 보내면 건당 10,000원씩 좀 쳐줘요. 형 잘 지내고 있죠? 건강하시죠? 10,000원 좀 주세요. 얘기합니다. 와, 상품은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서로 우리끼리는 좀 응원하고 그래야지. 10,000원씩 100,000원씩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500님께서 학생들 10만 원 벌려면 알바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알바 자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 현장, 항만 현장 가면 안전시설도 안 해주고 어른들이.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안 깎아주고, 그리고 등록금에서는 이렇게 문자 한 당 10만 원씩 뜯어가는데 이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떻게 화나지 않겠어요. 미안합니다. 다음 뉴스로 갈게요.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까요? 예. 혹시 PA 간호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알지요. 옛날에는 이거는 그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속어여도 말씀을 드리는, 옛날에는 그 펜또라고 했어요. 그 도시락 가방에다가 네. 이게 수술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술하는 펜또 사이비 의료 행위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불렀나요? 그럼요. 제가 펜또 취재 많이 했죠. 많이 잡았어요. 네. 그런데요. 이제 이게 PA, Physician Assistant라는 위치인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의사 보조라고 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위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PA 제도가 없으니까 PA 역할을 할 간호사들을 흉부외과처럼 전공의들이 좀 기피하는 곳에서 빈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야, 한 수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려다닙니다. 각 병원에. 네, 지금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이나 중소형 병원을 합하면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이 되니까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제대로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어제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는데 네. 이 PA 간호사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네. 직접 내가 개복을 하고 수술을 했다. 예. 수술 중에 집도의와 자리를 바꿔서 나머지 수술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코 선생님, 눈 선생님, 가슴 선생님들 있는데요. 이분들이 웬만한 성형외과 그 의사보다 전문의보다 다 손재주가 좋다고 해서 다 유명합니다. 뒤에서는. 이거 불법이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닌 게 지금 문제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료의 보조가 어디까지인가. 예?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의 업무지만 이건 보조였어라고 얘기하면 딱히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것 때문에 수술실 CCTV가 달리기 어려운 것도 이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PA 간호사들도 하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 그 의사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이 나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이 실제 있다는 건데 결국 의사 수는 늘리되 간호사들은 우리 간호사들을 위한 법도 필요하다. 네. 지금 여러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간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통적으로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사 부분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을 해서 간호사 업무를 좀 지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대한의사협회는 이 진료의 보조라는 개념을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제정을 하면 업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 PA 제도로 그냥 이대로 갑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은 간호사법을 만들어서 의료 환경에서 정확히 간호사가 하는 업무라도 지정을 해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은 잘하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때 가서 간호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면 그렇죠.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지금 그 제도로 그 관행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종 수술이 의사가 아니라 어떤 간호사 어떤 분은요 네. 간호사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합니다. 그건 정말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러니까 걱정되는데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취재 열심히 잘했어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막 하겠습니다. 화나네. 네, 기자들의 수다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퇴근길인데요.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환관터널 부근에서 환관 부근까지는 1,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안성휴게소에서 오산 부근까지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는 6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이어서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9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는 4km 구간 차량들 천천히 가고요. 죽전에서 수원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환관휴게소 부근에서는 2,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홍성 부근에서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역시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뒤쪽으로 1km 구간 정체입니다. 바람 부근에서 화성휴게소까지와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는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차량들 꽉 막혀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안 된다, 취소하라, 반대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OC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단 개최하고 보자는 입장인데요. 일본의 현 상황 좀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 변협 회장을 지내신 우스노미야 겐지 변호사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님과 함께 일본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올림픽을 연다고 합니다. 최종 리허설 돌입하고 그리고 성화가 돌고 있는데요. 일본 현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거 도쿄 올림픽을 개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루에도 7,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주요 장소인 도쿄만 해도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반대 여론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IOC하고 도쿄 올림픽 위원회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냥 무조건 강행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상황도 7,000명대인데 그래 긴급 조치 막 발효하기도 했는데 올림픽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자국 선수단과 코치진한테 먼저 준다고 합니다. 이게 또 특혜다. 그래서 나는 맞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 의료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학교 교사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필수 인력들은 먼저 맞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의료진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치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에게 먼저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건 백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새치기했다라는 그런 말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 스가 총리는 일본 내에서 지금 반대 여론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6월 중에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일단 일본 내 선수단과 코치에게 백신 접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6월 중에 2번에 걸쳐 가지고 일본 선수단과 코치에게 하게 되면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국민보다는 대회가 먼저 아니냐 그런 비판도 일본 내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코로나 확진되면 걱정인데 이거 될까요? 도쿄 올림픽을 주관하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 인사들도 이거 마이너스 유산이 될 수 있다.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게 이미 일본 정부가 한 17조 원 정도 지금 가까이 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IOC가 많은 수입이 70%가 그 방역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행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도 있고 문제 하나는 또 일본의 어떤 국가적 위신 같은 것도 있고 예. 다양한 요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후쿠시마에서 부흥했다 해서 부흥 올림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회가 굉장히 축소되고 무관중돼도 끝나고 나니까 성공리에 도쿄올림픽 개최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뭐 선언하는 거군요. 선언하는 거죠. 네. 자기 선언이죠. 우리는 성공적으로 끝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숫자나 인원은 적어도 규모는 적어도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네. 일본 현지 연결해서 현지 상황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취소 청원을 올린 분입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협회장 연결했습니다. 오늘 통역은 함채원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일본어로 인터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득이와 함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겐지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こちら KBS ですが。 네. どうも弁護士の宇都宮健治です。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우츠노미야 켄지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는 취소 청원을 주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今現在東京五輪開催中止を求める署名活動をリードしていらっしゃるのですが、その理由をお聞かせ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はい、現在日本は、東京、大阪、京都、兵庫、それから昨日から愛知、福岡が追加されまして、ここの6つの、都府県に緊急事態宣言が出されております。コロナの感染者が急増しておりまして、特に大阪では入院したくても入院ができないような医療崩壊の状態が訪れております。そして感染者の中には入院したくても入院ができなくて、そこで重症化して亡くなる人も出てきてまして、助けられる命も助けられないと、そういう状況ですので、ここでオリンピックを開けばオリンピックのためにだいたい1万人の医療従事者、
30カ所の病院の確保が要請されておりまして、そういう医療資源を割く余裕は日本にはないと、命を、助けるため、日本人の国民の、命を助けるためには、オリンピックは中止すべきだということで署名を始め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현재 일본에서는요, 도쿄, 오사카, 교토, 그리고 효고, 아이치,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현재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현재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오사카의 경우에는 입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입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의료 붕괴 사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못해서 재택 의료를 받으면서 중증화되어 매이고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구해야 할 목숨,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면 의료 종사자가 10,000명 정도가 투입이 될 것이고 네. 또 역시 병원 역시도 30개 병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곳에 할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개최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통역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한국 청취자가 일본어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はい、これから通訳のためにより簡単にお話を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はい、お願いいたします。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はい。 그런데 청원을 주도하자 회장님을 비판하고 많이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でですね、署名活動を始められて批判やそして中傷誹謗などを受けていらっしゃ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か。いかがでしょうか。批判や中傷誹謗はほとんどないです。非常に賛同する、それからこういう署名を始めてくれてありがとうというそういう感謝の声がたくさん寄せられています。 네,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이라던가 중상 비방 이러한 분들은 거의 없고요. 찬동을 해주시거나 이런 서명 운동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려하는 시각이 큰데도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뭡니까? このようにコロナが非常に深刻な状態にあり懸念している、そういった見方が大きいにもかかわらず菅政権はなぜオリンピックを強行しようとするのでしょうか。その理由をお聞かせ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菅政権は現在政権発足してから最低の支持率になっています。で菅政権の思惑はオリンピックを成功させて支持率を、上げてそして衆議院の解散総選挙をやりたいとそういう政治的思惑がある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스가 정부는 지금 현재 출범 이후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 일본을 부흥시키겠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스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치르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까요? そうですね。菅政権では、低迷している経済を立て直す、復興させ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オリンピックを開催すれば果たして低迷している経済が立て直されるでしょうか。オリンピックによっては一時的に経済が活性化す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大変なオリンピックのために日本はお金予算を使っておりまして、むしろオリンピックをやることによって経済が活性化するんじゃなくてさらに低迷する可能性が強いと考えております。 네, 물론 올림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본 국민이고 일본을 사랑하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도 컸을 거예요. 日本を愛する日本国民として、そして東京都民として、オリンピック開催を中止を求めるといった、そういった、反対意見を出すということは大変だろうと思うんですが、その理由を聞かせ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それは冒頭にもお話しましたけど、今感染が拡大しておりまして、このままオリンピックを開くと救える命も救えなくなるということが一番重要な理由です。それでこういう状況下では日本国民が心から歓迎できるオリンピックは開け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コロナが感染が収束する、世界的にも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が終わった後でなければ、みんなが世界中の人が心から歓迎できるオリンピックにはならない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염자가 현재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확진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오히려 구할 수 있는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국민들이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되고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종식이 되어야만 세계 글로벌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올림픽 문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보태야 됩니까? それではこのオリンピック問題をめぐって国際社会はどのような努力を傾けるべきでしょうか。そして韓国にサポートしてほしいところ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私は今日本でもコロナの感染が爆発的に増えてて緊急事態宣言が出されてるんですけど、世界的に見てもまだまだコロナは収束してないと思います。一部の先進国ではワクチンが行き渡って、それで感染が収束し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例えばインドとかアフリカとか南米とかまだまだワクチンが行き渡らずに感染が広がっ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で、世界的にはオリンピックよりも感染爆発、パンデミックを終わらせることに全力を集中すべきであって、その後にオリンピックを開くならば、世界中のみんなが歓迎できるオリンピック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네. 현재 일본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긴급사태가 선언이 나와 있는 상태죠. 아직 게다가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은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종식을 선언한 국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남미에는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고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지금 현재 올림픽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확진자 방지 그리고 팬데믹 현상 종식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올림픽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개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もう一つ韓国のサポートしてほしいことは、私は日本国民としては韓国は素晴らしい検査 PCR 検査体制ですね。ドライブスルーとかそういう検査を徹底してやったということで、コロナ対策が日本以上に、上手にやれてると思いますけど、そういう方法をぜひ日本に教えてほし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なかなか日本政府は韓国からそういう、PCR の検査体制の技術とかノウハウを学ぶという姿勢を示せないのは大変残念に思ってます。 네, 한 가지 더 앞서 한국 측에서 어떤 힘을 보탤 수 있는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런 검사 체제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 등의 PCR 검사 체제가 아주 철저하게 훌륭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이상으로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해서 PCR 검사 체제의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본이 정말 그 코로나 방역을 잘할 줄 알았는데, 최고로 잘할 줄 알았는데, 왜 방역에서도 좀 뒤떨어졌고요. 백신 속도는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거기는? 実はですね、日本の方がコロナ対策をきちんと徹底してや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のですが、なぜうまく進めら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そしてワクチンの普及のスピードはなぜこのように劣っているのか、教え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それは私は感染症対策について、軽視してきた面があると思います。それは MERS とか SARS の被害が日本はあまり出なかったと。MERS とか SARS の被害を経験した韓国とか台湾は徹底的な対策をやられたので、日本以上にコロナを抑え込んでいると思います。で、日本はその、経験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と、それからオリンピックがあったので、オリンピックのためにコロナ対策が歪められてきたということも、日本のコロナ対策を後手後手に、回らせた大きな要因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네, 일단은 코로나 대응을 경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메르스나 사스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메르스 사스를 경험하신 한국이라던가 대만에 비해서는 이런 대책들이 강구되어 있지 않고 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코로나 대책, 코로나 대응에 좀 소홀했다는 점, 정책들이 일그러져 버렸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 사회에 큰 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어서 여러 문제, 한국과의 관계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번에 또 시간 내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스노미야 켄지 전 일본 변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스노미야 켄지. 감사합니다. 네. 통역 도와주신 함채원 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네. 일본 내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양기호 교수님한테 일본 분위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가 정부가 좀 재보궐선거에서도 전패하고 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좁은가 봐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이 중의원 총선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올림픽 개최를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의원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스가 총리는 장기 집권을 이제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쿄올림픽이다라는 겁니다. 올림픽은 그러면 열리겠네요. 지금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단이 규모가 작아도 무관중으로 해도 일단 잘 열렸다고 끝나면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따라하면 그건 뭐 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안에서 코로나가 발병하거나 그 문제를 좀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숨길까 봐요. 그렇죠. 이게 최소 40일 걸리거든요. 네. 패럴림픽 포함하면 되게 40일 정도 기간인데 전후 포함하면 한 60일 정도 됩니다. 예. 그럼 2달 동안 일본 국민들은 참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계속 팬데믹이 확산돼 가지고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에 대한 반대라든지 비난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우츠노미야 그 변호사도 말씀하셨는데 선수가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은 선수가 먼저다 보니까 지금도 오사카 같은 데 의료 붕괴가 일어나 가지고 들어갈 병원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인 국민들은 죽어가도 우선 먼저 올림픽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을 먼저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백신도 일본 선수들은 그렇죠. 먼저 맞추는 거고요. 먼저 맞추는 거죠. 네. 백신 접종률도 2.4%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올림픽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아무래도 한다. 무조건 한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사 시설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제는 손님이 오고 또 누구나 지금 화이자에서 백신을 무료로 기부했기 때문에 일본 선수단들 그리고 외국 선수단들을 무료로 전부 다 접종을 시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고 그러다 보면 이건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주장이죠. 선수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좀 약간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선수단, 일본 선수단하고 외국 선수단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일체 접촉을 금지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간 참아야 된다는 건 이건 상당히 일본 국민들한테 고통이죠. 아, 그렇습니까? 한일 관계는 조금 어떻게 좀 풀려 나갈까요?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예. 또 이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국에서 G7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일 간의 이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어렵지만 지금 만남, 한미일 또는 한일 간의 이런 고위급, 순회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본이 좀 우리 정부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이 좀. 근데 일본은 지금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쿄올림픽에서 실패하게 될 경우는 누군가 큰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도쿄올림픽에 올인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은 네. MBC 방송이 방송권을 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과 미일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여유가 것들이 없군요. 이제 네.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그냥 냉각된 관계도 그냥 총선 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 000님께서 올림픽이 일본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올림픽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염수 방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지금 그동안에 반대는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일본 국민은 이들은 나쁘지 않다는 식의 조금 잘못된 그런 어떤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버려가지고 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국민들을 좀 집중하게 예. 단결하게 만들려는 이런 고도의 정치 작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데 해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일본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일단 미국이 승인을 했고 괜찮다고. 미국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IAEA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이 오염수를 많이 물을 타가지고 희석을 시켜가지고 태평양에 방류하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외교적인 카드로 지금 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이 압박하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좀 만들어 본 것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은 후쿠시마 어민들하고 일본 국민들이 가장 1차 피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방류 반대 이 움직임을 만들고 이런 이걸 지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환경이 사실. 이봐, 4월 5월은 금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인데 알고 있나? 그래, 당장 신청해야겠구만. 급하긴. 직불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네. 3가지? 직불금 대상 농지 중에 실제 경작 농지만 신청하고 임차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네. 그래, 좀 더 알아보려면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 읍면동 사무소나 전화 1644-8778로 문의하게.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겠구먼.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가수 요조입니다.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는 구례 중앙초등학교 5학년 김시은 어린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구가 아프면 살지 못하니까 걱정이 됐어요. 미세먼지도 계속되고 마스크도 항상 써야 되니까 살기 불편할 것 같아요. 특히 걱정되는 건 일회용 쓰레기 문제라는데요. 뉴스에서도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나갈 때마다 도로에도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서 이러다가는 진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지구가 멸망할까봐. 그럼 지구가 아프지 않게 노력하는 거 있어요? 네, 요즘은 인터넷에도 많이 플라스틱이나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으고 병 같은 것도 병대로 모으고 있어요. 휴지를 다 쓰면 휴지심으로 장난감 같은 것도 만들고 하고 있어요. 시은이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잘 모르는 어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잘 해줄 수 있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고 장난감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